자, 오늘 4강 자주 우는 아이. 자, 자주 우는 아이들이 있다. 툭하면 우는 아이들이다. 자, 아이들의 우는 모습은 부모들이 신경을 거스르게 하지요. 부모는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더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우리가 우는 아이를 웃게 할 수는 없을까? 자주 우는 아이를 웃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왜 우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는 아이들은 그럴 만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우는 아이들은 그 부모의 짜증거리가 되어 있는 수가 많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우는 것으로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주 우는 아동은 툭하면 우는데, 아마도 우는 아동은 우는 것을 자기 의사 표시로 간주한다. 울면 요구를 빨리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는 것이 습관화된 아동이 있습니다. 습관화된다. 자주 울면은 나도 모르게 습관화돼요. 왜? 습관이라는 것은 한두 번 반복하게 되면 대체로 습관화되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자주 울어보다 보면 자꾸 울게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람의 습관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감사도 자주 감사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데,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자꾸 불평하게 되는 것도 습관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에 조심해야 돼. 셋째로, 신경이 예민한 아동이다. 자주 우는 아동은 예민한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기분이 변하고, 식사할 때 옆에 누구의 몸이 좀만 닿아도 밥을 먹지 못하고, 신경이 예민한 아동은 한 가지를 골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슨 일에 오래 하지 못하죠. 노는데도 오래 놀지 못해요. 이렇게 이제 자주 우는 아이들은 이런 특징을 갖는다 하는데, 이거는 아이들만 아니에요. 어른들도 상당히 관련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애 큰 것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심리적 원인은 이제 우리가 밝혀보자 하면은, 일단 이제 심리적 원인에서는 보면 감정적인 그것과 관련이 된다. 심리적 원인. 감정적인 것과 관련이 된다. 심리적 원인. 그렇죠? 부정적인 감정이 차오르면 자연히 눈물로 터져 나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아들이 보면 이제 4살쯤 되면은 말이 발달하게 되면서 조금씩 우는 것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발달하면서 우는 것도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주 우는 아이들 보면 그 같은 또래 비하면 좀 자립심이나 독립성이 좀 늦다거나 좀 감소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원인의 몇 가지를 밝힐 때 일단은 내면의 심리적 원인을 여기다 쓸게요. 자, 심리적 원인 이렇게 쓴다면 일단 1번이 뭐냐면 내면의 부정성을 놓치면 안 돼. 내면의 부정성은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얘기하자면 욕구 불만이 일단 있을 수가 있어요. 욕구 불만. 그 다음에 부정적 감정이 있었어요. 부정적 감정뿐만 아니라 존재감 저하. 이거 존재감 저하. 세 가지가 됐어요. 자, 내면의 부정성이 있다. 내면의 부정성. 자, 아이가 울 때 보면 언제나 쉽게 부모가 응해주기 때문에 아동의 울음을 일단 그 제한된 생활을 부모가 대응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는 아이들은 행동으로 사람으로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고, 또 우는 것으로 도움을 받기 습관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아이들은 일단은 이제 지나칠 수 없는 게 내면의 부정성이 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그러냐? 내면의 부정성이 차오르면 눈물로, 울음으로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뭐냐면 우리가 이 내면의 부정성에서 놓치지 말할 것이
욕구 불만에 의한 것이다. 그럼 욕구 불만에 의한 것이다 할 때는 울음이 수단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아이들에게는 눈물을 흘리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욕구 불만은 일단 울음으로 표현하는 건데, 형이나 언니에게 무엇을 뺏겼다면 일단 울음으로 반응하는 아이의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예, 이렇게 우는 아이의 욕구 불만을 표시할 때는 아동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가진 힘의 한계를 느끼고 울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울음을 눈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감정이라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부정적 감정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실제는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아동일수록 남과 비교하려는 심리가 많아지는데 왜 그럴까요?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비교 우위를 점유하려는 건데, 그러니까 보니까 마음의 허전하고 내실이 없는 상태의 아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아동일수록 자기가 꼭 중심이 되려고 해요. 이거 어른으로 말하면 히스테리 현상이 나갔습니다. 어른의 히스테리라 할 경우에는 자기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물이 이제 많은 아이, 우는 아이일수록 내면에 부정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아이일수록 의외로 더 많이 관심을 받기를 바라고 더 많이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어지기를 이제 더 바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존재감의 저하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자, 아이들도 존재에 대해 저하된 느낌을 갖는데, 아이들의 존재의 저함에 애정의 편중과 관련이 있다는데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됩니다. 뭐 두세 명 있다든지 하면은 어머니가 누구한테 애정을 편중한다,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한다, 이런 게 애정의 편중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애정의 편중 현상이 일어나면 아이들은 이게 자신이 상대적으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저하감은 의외로 잘하느냐 못하느냐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느 쪽에 애정을 더 많이 주는 것 같느냐 하는 애정의 편중과 상당히 많이 관련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엄마는 동생만 사랑해, 나는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런 방식으로 된다면 아이는 상대적으로 나는 사랑을 많이 못 받는 것 같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존재의 저하감은 의외로 부모의 애정의 편중과 관련이 있다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서 내면의 부정성을 지나서 자기 구축의 허술함. 자기 구축의 허술함은 뭘 얘기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자기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게 정신분석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프로이트의 정신구조를 보면 이드자가 초자학을 해요. 여기 보면 자기가 없죠. 없는데 왜 자기라 하냐 그럴 때 여기는 이제 후기 정신분석학 중에서 그 중에서도 커허스의 이론을 많이 따르거나 대상관계는 있죠. 후기 정신분석학의 자아심리학파, 자기심리학파, 또 이제 대상관계론, 또 프로이드 학파, 정신욕등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심리학파에 해당하는 컷이 이제 자기심리학 주창자인데 여기에 이제 자아보다는 자기를 사용하게 돼 좀 더 깊은 측면의 자기를 선호한다. 이거는 이제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나오긴 해요. 네, 나르시즘을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굉장히 정신분석이 중요한데 인격의 기초공사가 되는데 대상관계론에서는 1살에서 3살까지를 인격의 기초공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격의 기초.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나르시즘을 기반으로 해서 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이트는 성적 본능이 무의식을 기준으로 했다면 이 요즘에 이제 후기 대상관계는 관계 본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아는 관계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후기 정신분석학과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관계
자아가 인격의 주체가 돼서 관계 본능으로 따라가며 성적 본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관계 본능을 따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것은 특별히 여기에는 자기가 없는 아까 나레스림에 기초해서 자기를 얘기하게 되는 좀 더 깊은 차원의 우리가 자아라고도 하고 자기라고도 하는데 자기는 좀 더 깊은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중에서 세 가지를 이제 꼽는다면 뭘 꼽느냐 하면은 왜 자기 구축의 호소람을 들어야 되느냐 할 때 일단 이렇게 하시죠. 먼저는 내면 존재 허약을 들고 그 다음에 내면 아이를 쓰겠습니다. 내면 아이가 허약하다. 내면 아이, 내면 존재. 그 다음에 이제 자기적 전이가 부정적이다. 자기적 전이가 부정적. 요 세 가지를 이제 때문에 자기 구축이 허술하다. 그러니까 인격의 기초공사가 허술하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죠. 예. 기초공사에 따라서 큰 건물을 세우느냐 작은 건물을 세우느냐 결정나요. 지금 123층은 어마어마한 기초공사를 해서 그래서 저 높은 건물에 올라갔는데 1층 단층 짓는데 뭘 그렇게 기초공사 오래 하겠어요. 콘크리트 바로 올리죠. 근데 인간의 인격이도 어린 시절 1살에서 3살이 무의식 기간인데 이게 기초공사 기간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내면의 존재가 허약하다. 이것은 자아보다는 자기를 상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격의 더 깊은 지정학적 이치를 인정한다면 자기를 조금 다르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아동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인츠 커엇이죠. 하인츠 커엇은 이제 이 자기론의 주창자입니다. 근데 하인츠 커엇은 아동의 자기를 사랑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근데 보호 본능에서 자기를 사랑하는데 깊이 있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근데 정신분자의 커엇이 프로이트의 자아가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이해 쉽지 않기는 한데 아까도 얘기했던 그것은 프로이트의 나르시즘 개념, 자아도취죠. 자아도취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영어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 너무 자기에 도취돼 그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에 너무 도취돼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죽었다는 거죠. 그때 거기에 수선화가 피었다. 그래서 이게 수선화 이름이 나르시시즘인데 그렇죠. 나르키소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르시즘이는 게 자아에 도취됐다고 볼 때 그 정도에서는 자기 도취다 이렇게 이제 좀 얘기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서 나르시즘을 리비도의 방향성으로 정의하지 않고 리비도가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의 자기애적인 리비도는 정상적인 발달되는 거죠. 건강에 성숙한 자아를 안정감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며 생의 기쁨과 보람, 일이 된 의욕과 적극성, 자존감의 유지 등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기여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구축이 허술하다는 어떤 것의 문제를 보이냐면 내면 아이가 허약하다. 요즘은 이제 내면 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보편화됐어요. 내면에 속사람. 나이는 많은데 아직 속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 이런 말도 요즘 보편적으로 하죠. 실제 안에 들어가면 어린아이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개념적인 거니까 아직 크지 않은 내면의 아이가 있다. 나이는 40이 넘어가지고 엄마가 다 됐는데 마음은 아직 크지 못해가지고 애기 같다 할 때 내면 아이가 아직 크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내면 아이 예로 본다면 속사람. 이제 기독교적으로는 겉사람이 육체적인 사람이고 속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또 융으로 보자면
겉사람은 의식적인 사람이고 속사람은 무의식적인 사람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정신, 그 마음, 육체와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정신적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게 조금 부정적이다. 아직 덜 컸다, 못 컸다.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애적 전이의 부정성이다. 자기애적이라는 것은, 자, 심리학에서 전이는 심리적 특성이 이동되는 현상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기를 중에서 더 깊은 의미의 전이를 자기애적 전이라고 상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애적 전이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신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긍정적이 되겠죠. 근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적 전이가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심리적 원인을 뭘 들 수 있느냐면 이게 대상관계론의 개념입니다만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여기다 잘 보이게 여기다 쓰면은 자방어적 기제. 자방어적 기제. 자, 자방어적 기제라는 것은 뭐냐면 정신분석에서 나온 용어죠. 자, 자아는 외부 신호에 대해 일정한 신호를 작동하게 되는데 자아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순간을 모면할 요량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게 된다는 거죠. 자기 일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신호를 작동하게 되는데 이를 자방어 기제라고 해요. 자방어 기제가 뭐 150개도 넘고 200개도 넘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자방어 기제를 작동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위기에 처했을 때 순간을 모면하려고 가장 흔한 게 거짓말이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핑계를 다른 쪽으로 투사. 뭐 이런 것도 뭐 합리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다 그게 나를 순간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자방어 기제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자꾸 우는 것도 자방어 기제 하나다 이거예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 강한 사람이 자기를 방어합니까? 아니죠. 약한 사람이 자기를 방어하게 돼요. 그럼 방어 기제를 세게 했다. 세게 하고 있다. 사람이 부드럽지 않다. 목에 힘을 주고 방어 기제가 세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어떤 남자가 목에 힘을 빡 주고 쉽게 접근 못하게 한다. 그럼 자방어 기제를 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제는 속으로 허약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할까?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은 남이 말해도 나는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남이 말 잘 안 듣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목에 힘을 빡 주고 이렇게 있는 남자는 너무 남자답다. 이렇게 뭐 그래요? 속이 무너져내죠. 그 사람 진짜로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지금 이제 북한하고 미국 문제도 미국을 상당히 띄워줬어야 되는데 너무 깎아내리다 보니까 기분 나빴나 봐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 국가 되는가 계속 자기가 자기를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이제 그것도 이제 자 약한 사람은 자기 방어를 세게 해야 돼. 이거 본능적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강한 사람은 방어를 세게 칠 필요 없는 거예요. 대충 해도 되겠죠. 근데 아이가 울고 있다. 자기 약하다는 증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울지 않는 아이가 당당하고 센 거죠. 자, 그러면 자방어 기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 요거는 스스로의 약함을 스스로의 약함을 느끼거나 인식하고 있다. 이런 면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존재 형성이 부정적이다 하는 면을 놓치면 안 돼. 존재 형성이 부정적이다.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비교당한 경험이 작동하고 있다. 자주자가 들어야 돼요. 이게 요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해요. 왜 아이가 자꾸 자방어적이 되느냐 할 때 이런 측면을 놓치면 안 된다. 자, 일단 약하기 때문에 방어 기제를 작동하고 있다.
울음으로 자기 방어 기제를 작동하고 있다. 그렇죠? 자, 이런 아이는 자주 야단치면 안 되죠. 심리에 위축되기 때문에 자주 야단치기보다는 일단 인정해주면서 서서히 말로 설득을 해가면 좋은데, 덮어놓고 야단을 친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약하다.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존재 형성이 부정돼. 존재 형성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자기를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죠. 자, 아동은 이제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적인 존재 형성이 개선되고 해소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성인이 되면 또 성장하면 열등감으로 발달해요. 열등감이 되면 이제 고집이 세진다고 그러죠. 그렇죠. 내면에서 왜? 그대로 따르지 않고 거절하고 싶은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도 열등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방어적인 측면이 강해요. 열등감이 이제 나타나는 거 보면 어떤 것이 나타날까요? 자, 일단 지배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죠. 열등감으로 존재 형성, 부정적이다 이런 거 하면, 자, 지배 심리, 지배력은 열등감이다. 열등감이 강하면 지배력이 강해지고, 지배력이 강해지면 열등감은 내가 서로 오가보죠. 자, 두 동전의 양면이야. 열등감에서는 지배력이 강해. 남을 지배하려고, 내 말 듣게 만들려고, 내 말 안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나를 인정하라고 그러고, 더 많이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 이거 바로 지배력이에요. 무슨 말 할 때 나한테 상의하지 않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상의를 뭐 해해 기분 좋아하고 하는 것이 다 이런 열등감하고 관련된다. 그럼 이것이 바로 존재의 형성이 부정적이다 하는 거하고 상당히 관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주 비교당한 경험이 있다. 이것이 아이의 문제를 부정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자주 비교당한 경험이 아동이에요. 그럼 자방어적인 거라는 타인과 자주 비교당한 경험이 있어. 자주 비교를 당하는 아동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움츠러 들게 되죠. 자, 그러면은 부모가 다른 아이하고 다른 형제하고 누구는 잘했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쌓이게 되면서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기가 다른 형제들은 다 같이 공부를 잘해도 그 비교에서 자기가 못하면 심한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경우죠. 자, 이렇게 이제 자주 비교당한 경험을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경쟁심이 촉발돼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 유난히 잘하려고 하고, 뭐 얘가 달리기 시합을 하면 꼭 1등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나중에 나가서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죠. 예, 실패를 자주 해보면서 배우는 게 많은데 실패를 두려워하게 된다. 누구를 반드시 이겨야 말겠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다. 왜냐면 이미 이제 비교의식이 강해지고 경쟁의식이 강해진다면, 이건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다면 불안증이 생길 수 있고, 정면으로 이제 승부에서 하기보다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서게 된다. 이것이 이제 자주 비교당한 경험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 하는 이 강박적인 관념이 발달해서 방어하는 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는 것도 하나의 방어적인 차원이다는 방어기 쪽에서 보면 이런 것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담 치료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 차츰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